이 황 의원 이름이 의원입니다. 네.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름이 의원 기자죠. 황 의원 기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미디어 워치에서 거의 뭐 홀로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싸우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변희재 대표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황 의원 기자도 그 미디어 워치 대표를 잠깐 좀 꽤 긴 기간 또 지냈더라고요. 2016년부터죠. 그때부터 이미 대표를 했었다고. 미디어워치 대표도 했고 또 문제가 되는 이제 태블릿 PC 조작 문제를 처음 제기할 당시에는 미디어워치의 이제 편집국장이기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변희재 대표와 함께 이 두 사람이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를 했고 그 진실 규명을 위해서 가장 전방에서 최선봉에서 싸워왔던 기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원과 검찰이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 이런 걸 규탄하면서 스스로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당초 사실 이제 이번 주 그 목요일 그 항소심 그 선고가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항소심 앞두고 그 수탁의 그 태블릿 PC가 이제 조작된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제 법원에 제시를 하고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뭐 법원은 이미 그 결론을 정해놓고 선고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아마 이해감이 들었고 그 절망감을 내가 죽어서라도 이런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참 선택으로 이어진 게 된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한동훈에게는 이제 청담동 술자리도 그렇지만 태블릿 PC 문제가 상당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황 의원 기자의 죽음은 참 한동훈에게 오히려 더 좀 눈의 가시를 떼내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한동훈을 형사처벌받게 하는데 더 애를 쓰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좀 저도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희도 이제 청담동 술자리 가지고 지금 계속 디지털 증거 조작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기 이제 1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가 함께 여기도 징역 1년이 구형이 선고가 돼가지고 6개월간 사실 이제 복역을 하다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굴하지 않고 계속 이 태블릿 PC 조작의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은 사법부가 이 진실에 이제 그 눈을 감고 그리고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언론들이 또 철저하게 외면을 하면서 특히 저 보수 진영조차도 처음에 그 박근혜 그 탄핵 무효를 그렇게 외치던 보수 진영조차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슬그머니 입당으로 보냈죠.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더 좌절감이 좀 깊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거 뭐 그때 윤석열 정권 초기에 김용민 목사도 변희재 그 대표랑 같이 좌우 합작 를 이제 형성하면서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청담동 술자리 그를 비판하는 쪽에 서더니 이것도 손 떼버렸어요. 그래서 변희재 대표가 홀로 거의 싸워왔는데 변희재 대표 옆에는 항상 바로 이 황 의원 기자가 있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빈소에는 정규재 씨도 주필이죠.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또 뭐 현장에 그 빈소에 다녀갔다 그러고요. 1호 조문객이 정규재 전 주필 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변희재 대표하고 많이 정규재 주필하고 많이 부딪혔던 것 같고요. 그 이제 변희재 대표가 왜 그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이 이 태블릿 PC 문제를 자꾸 이렇게 외면하냐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원망도 하고 질타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항상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황희연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규재 주필 입장에서도 뭔가 본인이 좀 그런 미안함이, 본인이 스스로 이 진실을 좀 외면했던 것에 대한 좀 후회와 자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빈소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장경태 의원이 건조기를 보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변희재 그리고 이제 황 의원 이 두 사람이 그래도 국힘당 의원 또 이제 민주당 의원한테도 항상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자신들의 이제 새로운 팩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단톡방 같은 뭐 SNS 형태로 이렇게 연결을 해냈는데, 이번에도 이제 부고를 그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여야 의원들한테 일제히 보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근조기를 보내왔고요. 네. 국힘당은 뭐 철저히 외면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국힘당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당이 된 것 같고요. 지금도 윤석열 어게인으로 이 당의 기조를 잡다 보니까 이 태블릿 PC의 문제는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이죠. 네. 참 이 진실을 언론이 진실을 선택할 때 참 그 다가올 불이익들이 엄청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언론들은 승승장구하는 데 반해서 진실을 끝까지 고수하는 언론들은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 있어서 미디어워치가 뭐 이념을 떠나서 이런 태블릿 PC의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것을 끝까지 파헤치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거기 개입돼 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워치의 이 진실 추적이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의심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 태블릿 PC 조작은 그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던 그 수사 4팀에서 조작을 한 거예요. 네. 그 사실상 거기서 한동훈은 뭐 이제 수석 이 검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 조작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뭐 본인이 직접 조작에 가담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정황들을 다 보고 받았을 거고,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부터는 이 태블릿 PC의 이제 조작과 관련된 온갖 여러 가지 사실 조회 요청들을 전부 다 묵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은 이 태블릿 PC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불살라야 했던 이 한 기자의 죽음에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피고인이죠. 황 의원 대표가 결국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법원의 그 재판부에다가는 선고기를 연기해달라고. 네, 원래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이 선고 기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변희재 대표는 목요일까지 지금 이제 5일장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고, 이제 법원에다는 이제 그래서 이제 선고기일, 이제 본인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황희연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희재 대표는 이제 그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은데, 뭐 설마 저런 상황에서까지 선고를 강행을 할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가 이 무도한 이 사법부의 행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저 목요일 날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사실 뭐 강행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고 기일날은 뭐 출석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가 워낙 지금 좀 강해 보입니다. 네. 변희재 대표는. 자, 이게 이제 유서죠. 유서 전문을 미디어워치에서 공개를 했네요. 네. 자, 이 태블릿 PC에 뭐 유서를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네. 그동안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뭐 이 검사 이름들도 나오네요. 민영현 검사, 홍성준 검사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또 저와 변희재 대표 미디어워치 임직원들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최후의 항고로서 형사재판 항소심을 선고를 앞두고 자결을 한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 판사 이름도 나오네요. 1심 판사가 박주영 판사라고 되어 있네요. 네. 박주영 판사는 우리도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 성일종 사건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었죠. 그렇죠. 네. 저도 참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었는데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협소하게 해석한 네. 판사였는데 그 박주영 판사가 아마 1심 판결문에 평생 반성을 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 황희연 기자는 자기는 일도 반성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박주영 판사한테 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네. 쭉 이제 장시호 얘기도 나오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네. 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번에 제 죽음이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우리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임직원들의 결백과 무죄는 말할 것도 없고 향후 이 태블릿 PC 최순실 태블릿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낱낱이 밝혀줄 수 있다면 정말 유한이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서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은 본인 누구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이 진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이제 불 살라서 어둠에 불을 살아서 빛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작 보도와 조작 수사를 주도한 JTBC 방송사와 검찰 특검은 물론이고 특히 법원을 중심으로 이를 추가로 은폐하는 데도 가담한 그 모든 권력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했던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네. 이제 황희연 이 고인의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변희재 대표가 이제 사실 워낙 태블릿 PC 문제가 이제 국내 언론들이 이제 외면을 하니까 해외 언론들에 이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경에 그 결혼을 하고 좀 미국으로 사실은 이제 그 망명 시도를 했고 미국을 건너갔죠. 맞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2.3 계엄이 이제 터지면서 다시 이제 한국에 이제 봄이 좀 찾아오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귀국을 했었죠. 네. 연초에 귀국을 했을 때 제가 이 황희연 국장하고 같이 이제 변희재 대표 한국에 이제 귀국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환영 비슷하게 해서 같이 뭐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동안 뭐 전화로는 연락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고인을 제가 처음 뵌 게 이제 그때의 일인데 굉장히 아주 밝고 좀 활기찬 청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는 전혀 뭐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런 본인 몸을 불살르지 않고는 이 문제가 그대로 덮여질 것 같고 그대로 이게 덮여지는 한에선 자신의 인생이나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변희재 대표도 칼럼에서 나 역시 엄철 재판부 앞에서 100번이라도 죽고 싶었다. 이 엄철 판사예요. 이 재판부가 지금 증거를 채택 안 해주고 편파적으로 판결을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재판부 앞에서 목숨을 끊었어라도 이거를 진실을 좀 알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엄철 판사. 이 사람입니다. 네. 70년생이죠.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있고 부장판사네요. 전주고등학교 나와서 성대법대 나오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군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조민 포르쉐 발언을 했던 강용석, 김세희를 무죄를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네. 김세희 이 가세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한없이 네. 관대한 잣대를 들이댔던 엄철 판사가 네. 왜 유독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고집을 하는지 예.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엄철, 그죠? 네. 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먼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성향으로 지금 판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들게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저 태블릿 PC 좀 관련해서는 지금 뭔가 SK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 SK가 지금 이제 태블릿 PC 조작에 지금 이제 공모한 혐의가 굉장히 점점 짙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이 SK하고 또 눈치를 또 이제 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또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내년 지금 2월 아마 퇴임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퇴임 후에 어디로 또 대형 로펌이나 또 갈 곳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판결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변희재 대표 오늘 강진구 기자님 직접 장례식장을 다녀오셨죠? 네. 직접 변희재 대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비보를 접하게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어떤 거죠? 저하고는 이제 엄철 재판부의 이 폭거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냥 계속 재판 안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구속될 거 아니냐. 그럼 같이 감옥 가자로 정리돼서 제가 납득이 안 됐죠, 처음에는. 그냥 감옥 가서 또 싸우면 되는데 이미 한번 갔다 왔고. 근데 이제 유서를 보니까 그냥 들이받아서 그냥 끝내고 싶었구나. 이게 이제 저런 인간들한테 선고 받고 싶지 않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때서 좀 이해가 됐죠. 내가 선고를 아예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결을 선택했군요. 네, 엄청나네요. 네. 이제 처음에 이 황희원 기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자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고 이제 좀 너무 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미 한 달 전에 본인의 이런 결단을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걸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요 다음 한번 네. 질문 한번 답변 한번 이어서 보시죠. 근데 일단 워낙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지 관계인데 그 비보를 접하기 전에 뭔가 좀 이런 사태를 좀 암시하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한 2주 전에 이제 저하고 거의 매주 저녁을 해요. 2주 전에 그 얘기가 이제 다시 떠오르는 게 이제 첫 번째는 마치 우리 진실 투쟁하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조선왕조 복권 운동하는 사람 취급받는다. 너무 모욕적이다. 그리고 저런 그 어용 판사들한테 선고 받는 것 자체가 자기는 모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재판 안 나가고 막 집에 있으면은 이제 뭐 자기들 선고하면 잡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고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나보다도 더 했구나. 선고 받는 것 자체를 저런 놈들한테 선고 받는 것 자체를 용납 못 하겠다. 그래서 저랑 판단이 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네, 이미 암시를 해왔군요. 네, 암시를 해왔어요.
네, 그리고 또 뭐 보통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왜 그 살아서 싸우지 이렇게 마음 약해 그러니까요. 그 생각부터 하냐 이제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부터 네. 드는데 사실 이제 그 유서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이 황희원 그 고인의 경우는 마음이 약해서 죽었다기보다도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내가 죽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건 한 달간 이 계획을 세웠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황희원 씨에 대해서는 이 고인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약해서 네. 좀 뭐 우울해서 뭐 우울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그렇게 한 거죠. 거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얘기 들어보죠. 네. 그 처음에 이 사촌 동생이 소식을 접했다고 그랬죠. 예. 이게 음.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음. 계획을 세워서 네. 유서들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선택이 네, 아니라는 전혀 거죠. 아니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유서들을 열 몇 개를 써서 저한테도 유서 들어오고 뭐 부모님 뭐 가지고 또 공식 유서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유서들을 놔두면서 이제 사촌 동생한테 유서 챙기라 그러고 본인은 이제 고양시에 그것도 답사를 또 무지막이 한 것 같더라고. 적당한 야산에 가서 이제 목을 매다는 장소까지 찍어줘서 유서 챙겨서 수습하라고. 그래서 경찰에 아마 사촌 동생이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하고 저희가 이제 뭐 가는 도중에 이미 경찰이 파악했을 때 이미 다 끝났다고 된 거죠. 일단 예,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에 또는 뭐 우울증 같은 게 시달려서 그게 우발적인 이 선택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진실이 묻히는 것도 그렇지만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사법 권력 그들에 대해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는 그런 일만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 항소심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달 전서부터 결국 본인의 결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굳은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이가 40대 후반이라고 그랬나요? 48인가 그렇죠. 네, 48. 가족은 아직 결혼하지 결혼을 않았고. 하지 않아서 네네. 오늘 이제 제가 빈소에 가봤더니 이제 아버님 계시고 그 형님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형님은 이제 동생이 가고자 갔던 길 자체에 동의는 하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주문을 마치니까 자기는 동생의 그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는 않았던 입장이긴 하다. 그래서 일단 뭐 저를 이제 바로 이제 알아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동생이 가는 길도 동의하지 않는데 저희 뉴탐사의 보도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는 당연히 안 할 텐데 그래도 일단 조문을 맞아서 이제 고맙다라고 저한테 뭐 인사를 보냈는데 참 마음이 좀 짠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다 그 민소가 이 흔히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극우 농객들 또 극우 인사들이 대부분 많이 왔어요. 뭐 보수 매체죠 미디어 네. 워치가. 대부분 다 네. 그렇죠. 저하고 뭐 김성수 네. 평론가만 빼면은 전부 다 이제 보수 또 극우 진영 쪽의 이제 인물인데 글쎄요 뭐 다른 거보다도 보통 때 아마 만났다면은 이제 뭐 얼굴을 붉힐 사이기도 한데 일단 뭐 그 망자를 이제 조문하기 위해서 갔던 자리고 또 보수 진보를 떠나 가지고 이건 이제 진실을 이제 규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뭐 이렇게 뭐 손가락질 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뭐 그런 네. 사람들은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이런 실시간 채팅 그래도 보니까 이제 평소 그 미디어 워치나 아니면 뭐 변희재 대표에 대한 이제 불편한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명 생각들. 대표에게 이제 각을 세웠으니까 네. 당연히 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태블릿 PC 부분은 저희들은 좀 따로 좀 그리고 봐야 되겠다 싶은 예.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변희재 대표가 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강하게 이제 비판을 이제 했던 것도 결국 민주당 대표 시절에 있을 때 이제 그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항상 그 정치 검찰에서 싸우는 입장에서 가장 유효한 무기가 이 태블릿 PC 진상 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끝내 이제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들 이제 그런 아쉬움이 사실 이제 원망으로 이제 발전을 이제 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아마 한 2번씩이나 아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죠. 이 네. 태블릿 PC는 뭔가 증거가 조작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2번씩이나 아마 언급을 했던 걸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정치 검사들을 이제 탄핵하는 그런 심판의 기회에 이 태블릿 PC 문제를 좀 민주당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법사위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몇몇 의원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항상 이게 방향을 틀으면서 결국 끝내 이게 이제 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치 검사들 그리고 정치 판사들이 이제 덮으려고 했었던 진실을 밝히고자 했었던 한 기록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애도를 표하고 그가 규명하고자 했었던 진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또 밝힐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데도 뉴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뉴탐사가 거의 유일한 매체라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진실이 어떻게 억압당하고 결국 재판 과정에서 한 언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일인가. 자, 이제 태블릿 PC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자, 태블릿 PC는 이제 한동훈이 있었던 바로 거기서 조작을 한 걸로. 특검의 이제 네. 수사 4팀. 네. 한동훈 팀이죠. 그 수사 그렇죠. 한동훈 수사팀이 그대로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친윤라인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그 김영철, 네. 뭐 강백신 그리고 얼마 전에 집단항명을 주도했었던 김창진. 이 다 한동훈 팀이었어요. 물론 이제 윤석열이 팀장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특히 그 중에 그 특검의 특급 도우미 장시호 씨도 역시 장프로라고 부르죠. 네. 그때 그 장시호에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으로 장시호를 감동시켰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한동훈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은 그 당시 수사팀에 있으면서도 이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또 이 태블릿 PC를 법원에서 사법적으로 이제 규명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비협조로 일관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검찰 조직 또 검찰 조직이지만 한동훈 스스로 자신의 이제 그 비리를 가리려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지금은 보게 되면은 그 댓글 부대 수사 때 윤석열의 행동은 윤석열 사단의 난으로 보여요. 네. 그 난이 결국은 이제 평정이 되고 윤석열 이제 대구 고금으로 쫓겨갔는데 결국 그게 2016년도에 그 자신을 이제 시베리아로 이제 유배 보냈던 이 박근혜 정권 또 박근혜 뒤에 최순실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네. 그 최순실과 이제 번번이 이 MB 라인에 섰던 정치 검사들이 이제 그 부딪히는 가운데 그 최순실을 이제 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그때 여론을 뭔가 단숨에 이 반전시키기 위한 뭔가 트리거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것을 저들이 아마 태블릿 PC로 썼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도를 밟아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뭔가 여론을 좀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태블릿 PC를 이제 활용을 했던 게 아니고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최순실 여러분들 최순실 태블릿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태블릿이 2개 있어요. 2개. 하나는 김한수 태블릿이 있고요.
하나는 장시호께 있습니다. 네. 태블릿이 2개 있다고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2개냐고 다들 1개로 아는데 2개가 있습니다. 1개가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파헤친 데가 바로 미디어워치입니다. 네. 네. 2개가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때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죠. 아니 뭐 2개의 태블릿 PC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 수사 때 다 나왔던 얘기니까. 그런데 저 2개의 태블릿 PC가 전부 다 이제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네. 사실을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미디어워치가 이제 끈질기게 그 선에서 이제 보도를 해왔던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이게 먼저 이제 그 김한수 PC죠. 김한수 PC라고 하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김한수 씨가 태블릿. 사용하던 음. 그리고 김한수가 이제 그 특검에 제출했었던 저걸 전부 이제 김한수는 물론 이제 최순실이 사용하던 PC라고 제출했던 건데 이제 이게 사실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증거가 워낙 많은데 가장 최근에 이제 확인된 거와 가장 중요한 최소은이 태블릿 PC 사용자 아니란 증거를 입증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최순실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공용 메일을 발송한 뒤에 정호성에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 30여 초 전에 태블릿 사용자가 이미 해당 메일을 읽은 기록 10여 건을 은폐했다라고 되는데 10여 건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저게 20건이 되는데 저게 특검팀에서 저 사실을 은폐했다는 거죠. 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조금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뒤에 한번 좀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주면 자, 저 최순실이 데스크탑으로 이 비서관들이 이제 그 공용으로 쓰는 그 메일로 지시사항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저 메일을 읽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저 태블릿 PC는 당시 김한수 그 뉴미디어 비서관이죠. 행정관. 행정관인가요? 예. 그래서 김한수 씨가 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순실의 메일을 사실 읽은 그 흔적이 한 20여 건 정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저 태블릿 PC가 최순실게 아니고 김한수일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데스크탑으로 그 메일을 보내고 난 뒤에 최순실이 이제 휴대폰으로 정호성 비서관한테 이제 메일 보냈으니까 보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 문자는 언제 보냈냐면 메일 전송 30초 후에 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저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사용하는 거라면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최순실이 데스크탑으로 지가 메일을 보내고 자기가 태블릿 PC로 보낸 게 아니고 데스크톱으로 보냈다는 거죠. 네, 데스크탑으로 보내고 만약에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면 최순실이 또 태블릿 PC로 자기가 보낸 메일을 열어서 자기가 보낸 메일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정우성한테 보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부자연스럽죠. 그 가장 자연스러운 건 최순실이 데스크탑으로 보냈고 비서관들 공용 메일로 그 중에 한 명 김한수는 자신이 쓰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저 메일을 수신을 했고 그리고 정우성도 한테도 저 메일이 이제 공용 메일로 갔겠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휴대폰으로 내가 메일 보냈으니까 확인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게 맞는 거죠. 저거는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아니고 저는 김한수 씨가 어쨌든 김한수는 아니라도 최소한 최순실이 아닌 제3자 저 비서관 중에 한 명이 저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입증할 수 있는 20여 건의 이제 그 메일과 문자를 당시 특검에서 고의로 수사 보고서에서 누락을 했다는 거죠. 왜? 저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사용한 걸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배치되는 증거를 은폐를 한 거죠. 자, 이 문자 이거 하고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증거가 더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김한수가 태블릿 개통 현장에는 없었다라는
진술이 또 나왔죠. 네, 저건 무슨 얘기냐면 김한수가 그동안에 이제 특검에서 뭐라고 진술했냐. 본인이 직원들과 함께 가서 태블릿을 개통을 해서 자기가 그걸 최순실한테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김한수하고 같이 그 태블릿을 개통했다라고 주장했던 그 직원 이름이 이제 김성태예요. 쌍방울 김성태가 아닙니다. 여기는 김한수 이제 밑에 있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이 태블릿 PC 관련된 민사 소송의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법원에서 증언을 한 거예요. 김한수는 아예 태블릿 개통 현장에 없었다. 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네. 6월 22일 날. 네, 김한수의 지시로 자신과 직원 둘이서 회사 근처에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했고 김한수는 현장에 없었다. 즉 김한수가 자기가 직원을 데리고 가서 개통을 했다라고 하는 특검에서의 진술이 거짓말로 네. 탄로가 난 거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 김한수가 자신이 직접 개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자기가 서명했다라고 하는 걸 자신의 필체라고 주장했던 내용들. 예. 저게 뭐 김한수 이름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법원에서 사실조회 요청까지 했는데 SK가 맞다. 김한수가 그 실제로 와서 저렇게 그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이제 그 보냈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SK가 여기에서 지금 이 태블릿 PC 그 위조에 증거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건 SK에서 이 법원에다가 제출한 건데 분명히 저 SK가 제출했던 계약서에는 김한수의 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명이. 예. 네, 그런데 저 계약서는 사실상 지금 보면 가짜, 위조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직접 나와서 실토를 했어요. 김한수는 현장에 없었다. 현장에 없었다. 없었는데 계약서는 김한수가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한수가 현장에 없었다라고 사실이 드러나니까 김한수가 이제 말을 바꿉니다. 태블릿 계약서에 있는 내 필적은 내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바꾼 거예요. 자기가 쓴 걸로 나왔는데도. 아니 그 전에 특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SK에서도 또 저 김한수의 그 특검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김한수의 필적으로 보이는 그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한수의 이제 과거 부하 직원이 나와가지고 진실을 이제 털어 놓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한수가 말을 바꾼 거죠. 네. 이쯤 되면 이제 증거가 사실 오염돼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특검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태블릿 PC를 하나 더 꺼냅니다. 누구 걸 꺼내냐? 이제는 김한수가 아니라 장시호 거를 또 꺼냅니다. 네. 장시호가 이제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이라고 하면서 이제 특검에 제출했던 걸 저걸 이제 이규철 당시 특검보가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들어 보이면서 설명을 했죠. 이게 최순실 거다. 그러면 JTBC가 보도했던 거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최순실 게 두 개였다는 거예요. 예, 당시 특검의 주장은. 근데 이제 그 JTBC에서 보도했던 태블릿 PC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조작 논란이 이니까 그거를 덮기 위해서 굳이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순실이 사용한 확실한 태블릿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을 저렇게 이제 흔들어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게 시기가 이제 2017년 1월 11일이죠. 네. 근데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장시호 PC 또는 제2 태블릿 PC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2 태블릿 PC도 역시 조작이 됐음이 사실상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증거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도했던 이후에 미디어워치에서 계속 보도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최순실의 이제 그 비서 안정현 씨라고 있습니다. 최순실 비서. 최순실 이제 안정현 비서가 최근에 이제 법원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사실 확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장시호가 들고 온 거 그것도 최순실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네, 이제 그 옆에 4번이라고 쓴 게 저게 이제 그 비서가 직접 이번에 쓴 이 사실 확인서예요. 밑에 그 본인이 쓴 게 있는데 그걸 편집을 당시에도 지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수사 발표 내용은 저의 진술과는 상반됩니다. 저게 이제 비서가 썼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확인서에. 네. 그러니까 저 때 본인이 특검 때 가서부터 자기는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게 아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수사 발표했던 거 본인이 직접 최순실하고 같이 그 대리점에 가서 태블릿 PC를 개통했다라고 하는 이 특검 발표 내용,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기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 이 안정현 비서의 그 진술 조서는 증거에서 누락이 됐어요. 수사 보고서에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장시호 PC를 최순실 PC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사실상 당시 특검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배제를 시켰던 거죠. 네. 자, 요거를 폐기했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거 한번 쭉 보면 그 사실 확인서예요. 그 2번에 대한 사실 확인서. 그 밑에가 이제 안 비서가 지금 했던 거예요. 답변. 저는 해당 태블릿을 최소원 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장님으로부터 태블릿을 개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개통된 태블릿을 최소원 원장님께 전달한 사실이 없고 원장님이 태블릿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정유라 얘기랑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도 그 4번 위에 여기도 있네요. 조사 당시에도 원장님이 태블릿 개통을 지시했는지, 원장님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원장님과 함께 태블릿 개통을 목적으로 아진무선, 여기가 그 대리점인 거죠. 아진무선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당시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원장님으로부터 태블릿 개통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장님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태블릿을 개통할 목적으로 아진무선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여기 하나 더 있죠. 그게 아까 읽어드렸던 거예요. 그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중요한 진술을 폐기했다는 거죠. 폐기를 했다는 거죠. 자신의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폐기했다는 거예요. 정단동 술자리하고도 뭔가 비슷하네요. 그리고 사실 저 지금 안 비서가 뭔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사실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저 태블릿 빚을 사실 누구한테 줬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털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보복을 받을까봐 안 비서가 지금 그 부분까지 지금 공개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군요. 최순실 PC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안 비서는 얘기해요. 실질 소유주가 누군지를 안 비서는 알고 있어요. 자, 이 한동훈이 조작한 태블릿과 LTE 요금이 묶인 휴대폰을 장시호가 썼다. 그리고 이 휴대폰이죠. 그러니까 태블릿 PC 개통할 때 저 휴대폰하고 같이 묶어서 아마 개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당시 휴대폰 개통자는 장시호 씨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태블릿 PC의 소유자도 장시호 씨로 보는 게 타당하죠. 그렇죠. 그런데 특검 당시 특검에서는 저걸 최순실 저런 진술들을 다 배척한 거예요. 저런 증거들을. 그리고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죠. 아니요,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런 이제 조작 증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정성호 법무장. 지금 현재 법무부제예요. 현재 법무부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장시호 태블릿 포렌식 자료 불법 폐기를 감찰을 지시했다. 이건 큰 변화네요. 진짜 10월 24일 최근입니다. 변희재 대표가 이 같은 사건을 또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군요. 꽤 많이 진전이 있었네요, 진짜. 그동안에.
자, 그런데 저기 이 법무부가 지금 이제 그 대검에 저 사건을 이제 이첩을 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또 법원에 사실조회 요청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는데 이규철 특검보가 이 장시호 그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제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특검 우리가 그 당시 포렌식 확인 결과 네. 이 태블릿 PC는 장시호 최순실 걸로 사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포렌식 결과를 강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실조회 요청을 한 거예요. 변희재 대표 쪽에서. 그러면 그 포렌식 결과를 내놔라. 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더니 서울중앙지검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특검에서는 저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하기 전에 저 태블릿 PC에 대해서 포렌식을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온 거예요. 포렌식을 했다 그랬는데 포렌식 한 적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포렌식을 한 기록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기록을 폐기했네. 이렇게 지금 하고 감찰을 해달라고 법무부에다가 민원을 했더니 이제 지금 우리 법무부가 이걸 이제 검찰에다가 지금 이제 감찰을 이첩을 시켰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변희재 대표가 한동훈, 장시호, 조재학. 조재학은 누군가요? 조재학은 이제 최초에 이제 그 저 사건 수사했던 네. 검사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을 고발을 했군요. 네.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1월 5일자 그러니까 이규철이 저 브리핑을 하기 전에 이규철은 분명히 포렌식이 결과 이걸 최순실 거로 확인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다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 없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네. 그럼 이규철 특검보가 거짓으로 브리핑한 거냐 아니면 포렌식 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저렇게 인멸을 한 거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또 다른 이제 의혹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의 공식적인 답변은 포렌식이 없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포렌식 자료를 인멸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당시 수사팀이었던 한동훈 그리고 장시호, 조재학 등을 함께 고발을 한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종전에 검찰의 주장이에요. 장시호가 제출한 PC 관련해서 CCTV 영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포렌식 문서는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소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막상 그럼 포렌식 자료 내놔라고 얘기를 하니까 없다. 우리가 살펴보니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있다 없다. 지금 완전 달라진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사진 기억나네요. 태블릿 PC에 찍혀있던 수사관의 얼굴. 네. 그죠? 네. 이 사람이 왼쪽 요 사람이군요. 네. 닮았네요. 네. 네. 뭐 우리가 잘 알지만 뭐든지 이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형이 그대로 보존이 돼야 돼요. 네. 전문 용어로는 무결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 뭔가 건드리는 순간 그 태블릿 PC는 증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시호 그 PC에서 정체불명의 한 남성의 얼굴이 찍힌 게 확인이 됐었죠. 바로 이 사진이죠. 예. 네. 근데 이 남성이 누군가 이거 오랫동안 찾았는데 결국은 확인이 됐어요. 네, 이 사람이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사관이라면서요? 당시 대검에서 이제 포렌식을 담당했었던 서현주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퇴직하고 광주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서현주 수사관이 저 태블릿 PC에 나오는 사진 속의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시호가 뭐 증거로 제출했다는 저 태블릿 PC를 가지고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 사용을 했으니까 그 본인의 얼굴이 찍혔을 거 아닙니까? 실수로 이제 누른 거죠. 네? 네. 저러면 이제 봉인을 해제하고 뭔가 주물럭거린 거잖아요. 자료가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런 증거들이 지금 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제 증거 그리고 저 태블릿 PC 조작에 관여했었던 검사들 뭐 장시호 씨 등등을 전부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 무시한 거. 다 무시한 거예요 지금. 누가 무시했냐? 바로 엄철 재판부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다 보니까 네, 이런 재판부로부터는 내가 선고를 받는 게 치욕이다 하고 스스로 자결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데 참 보통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그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고민에 그 원인을 우리 사회의 이런 특히 이제 검찰 증거 조작에 나섰던 바로 그 한동훈 검찰의 또 그 연원이 다 있다는 것이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변희재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저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 말도 안 되는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걸 다 대법원에서 다 기각을 시켰거든요. 예. 엄철 재판부를 좀 안 받고 싶다 이 사람한테. 네. 근데 이 기사에서는 가장 마지막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됐는지를 아주 잘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인가요? 네. 네. 자, 김경철 변호사는 최근 검찰 포렌식 자료를 통해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메일을 보내면 제3자가 태블릿으로 수신한 내역을 약 20여 건 밝혀냈다. 검찰과 특검은 이 증거 자료를 은폐해왔다. 김 변호사는 해당 증거 자료와 관련해 50분간 상세 증거 설명을 한 후 검찰이 감추고 있는 추가 증거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을 요청했다. 그리고 해당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은폐한 당시 검찰의 김도형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엄철 재판부는 역시 아무 설명 없이 이 모든 것을 기각시켰다. 네. 네, 그거 말고도 보면은요. 한번 이거는 왜 그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맨 위에서부터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길더라도. 자, JTBC 태블릿 조작 항소심 18자 공판이 또다시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들에 의해 파행으로 끝나버렸다. 이들은 최근 제출된 JTBC 태블릿뿐 아니라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장시호 태블릿 관련 무수한 조작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추가 문서 제출 명령 및 증인 신청을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현장에서 무차별 기각시켰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2개월 뒤인 11월 20일에 선고일자를 지정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연히 최소한의 문서 제출 명령과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예상하고 김경철 변호사와 이재일 변호사 등은 피고인 신문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철 등은 현장에서 바로 피고인 신문을 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신문 기회를 주었는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정리한다며 곧바로 결심을 선언했다. 이에 김경철 변호사는 실질적 피고인 신문 기회를 박탈한 위법 절차로 따를 수 없다고 항의했고 변희재 대표는 피고인의 모든 방어권을 박탈한 해당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겠다. 3일 안에 기피 신청 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엄철은 기각하겠다며 기피 신청 이유서를 보지도 않고 기각을 선언했다. 애초에 변희재 대표 측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JTBC 태블릿은 김한수가 사용해왔고 김한수는 자신의 태블릿을 최소한의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개인의 요금 납부 내역을 검찰과 공모하여 은폐, 태블릿 신규 계약서마저도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전임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동의하에 김한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에 부임한 엄철은 5월 공판에서 느닷없이 김한수 증인 채택을 취소시켰다. 당시 이동환 변호사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엄철은 지금껏 그 어떤 이유도 설명한 바 없다. 야, 완전히 그냥 이름 그대로 철벽이네, 철벽. 네. 예. 그러니까 이 엄철 그 재판부가 들어오기 전에 이 김한수를 이제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다라고 전임 재판부는 판단한 거예요. 근데 엄철 들어오자마자 김한수를 이제 증인해서 배제를 한 거고요. 그 증인 신청 기각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숱하게 태블릿 PC가 조작했던 증거 또 그 관련해서 추가로 증인 신문을 했지만 다 배제를 했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을 할 때는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완벽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기초로 증인 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받아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 싸그리 증인을 신청을 다 기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고인 신문을 미처 이제 변호인들이 준비해 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엄철 재판부가 거기서 그냥 피고인 신문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피고인 신문 기회를 줬는데 거부했다. 거부했다. 끝. 안 했다. 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은 그 재판부 기피 신청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거 들어볼 필요도 없다. 라고 하면서 바로 즉석에서 또 기피 신청도 기각을 하고, 그 이 모든 사안들을 전부 다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 진행에 대해서 대법원에 항의해봤지만 대법원은 그때마다 다 기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대법원에서 더 이상 앞으로 이 재판부 기피 신청 관련한 민원은 우리가 받지 않겠다. 네. 이렇게까지 또 이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디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어떤 주장도 전부 다 이 담당 재판부에서 봉쇄가 된 상황. 여기에 언론들도 이거 기자들이 와가지고 다 지켜보는데 언론들도 기사 한 줄 안 쓰고. 예. 언론들이 진짜 비겁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야, 이건 자기 몸을 던지는 수밖에 없겠구나. 예. 언론에 그나마 한 줄이라도 기사가 나고 이 말도 안 되는 재판 진행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 그리고 사법부 이게 다 같이 공모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은 겁니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이 필요한데 그 한 언론도 없었다는 것도 저희도 같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SKT 이 범죄를 은폐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집 앞까지 갔군요. 네. 네. 엄철 재판부에 항의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집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 선언을 지난달 16일에 했군요. 네. 자, 여기 이제 여기 황의원의 변호사 김경철은 검찰이 최소원이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은폐했다. 검찰이 은폐해온 증거에 대해서 문서 제출을 신청했지만 이유 없이 그거는 이제 아까 쭉 설명을 했던 거고요. 결국 이런 재판부를 통해서는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이 됐다는 거죠, 대법원에서.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예, 도대체 저런 판사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미 답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예, 저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사법 독립이에요. 네. 저런 사법부에 무슨 독립을 해줍니까? 네. 독립하는 게 더 위험하죠. 네. 네. 그래서 변희재 대표 인터뷰 하나 더 들어보죠. 네. 네. 근데 일단 고인의 그 극단적인 선택은 물론 이제 사법부에 대한 죽음의 항거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그 언론 특히 진보 진영뿐만 아니고 사실 보수 진영에서조차 그 외면을 받아서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언론이 더 어찌 보면 클 수가 있는 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재판 진행 과정에 언론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들어와 있어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절대 들어와 놓고 안 써요. 우리가 다 보도자료만 주도 절대 안 씁니다. 이런 폭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사회가 정상적이냐. 예를 들면 저는 작년에 바로 이 재판부, 엄철 재판부에 한 거 하려고 저는 미국에 정식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신청서까지 냈어. 안 써요. 미국 언론, 일본 언론, 심지어 캐나다 언론, 홍콩 다 외국 언론 썼거든요. 외신은 한국어는 안 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엄청난 이제 붕괴를 해서 이거는 자기가 몸 던질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저도 몇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차라리 몸 던져서 돌파할 수 있으면 하겠다 했는데 내가 뛰어내리고 뭐 해봐야 이 한국 언론 놈들 부고기사는 안 쓸 것 같다. 실제로 지금 황의원 대표 지금 이 고향 써가 지금 상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 출입기자 알 거 아니에요? 안 쓰잖아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도 까대니까 연합뉴스가 이제 마치 일반인 죽음처럼 딱 그냥 황의원 별세, 사인도 없이 이거 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아까 언론도 물론 큰 책임이 있긴 한데 왜 이 보수 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태블릿 PC 문제는 사실 진보보다 보수 진영이 더 관심을 가지고 붕괴해야 될 사안인데 왜 그런 겁니까?
그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윤석열 정권 때 우리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한 것도 그 문제인데 태블릿 이 조작 수사에 어쨌든 총책임자는 윤석열 특검 제4팀장인데 물론 실무는 한동훈이 주도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됐고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이 책임질 때는 아예 안 되다가 그나마 이제 주범이 한동훈이라 그러니까 좀 돕긴 하는데 혹시라도 윤석열까지 파편 튈까봐 윤석열한테 잘 안 도와줬죠. 네. 예, 이름 올려준 거 말고는 잘 안 도와. 뭐 신혜식 대표나 몇몇 제하고는 거의 안 도와줬죠, 사실은. 네, 이 문제 뭐 같은 언론인으로서 가슴 아프게 보였던 부분들 재판할 때 다 연합뉴스 기자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무도한 그 재판 광경을 보고도 언론사 기자가 단 한 줄의 기사도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우리도 많이 봤던 풍경 아닌가요? 네. 청담동 술자리 기사 안 쓰죠. 기사 안 써요. 네. 예. 이거 언론이 죽은 거예요.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이런 것만 열심히 쓰고. 예. 대한민국의 언론이 태블릿 PC 사건에 관한 한 대한민국 언론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한 언론의 죽음이 결국 또 한 사람을 죽음을 택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죽고 나서도 언론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아요. 네. 죽고 나서도 바로 변희재 대표가 얘기했었던 그 연합뉴스 오늘 이 황 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 별세 네. 뭐 병사를 했는지 네. 뭐 때문에 죽었는지를 알 수도 없고 네. 그죠? 이걸로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이 죽었나 보다. 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향년 48세 요절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왜 요절했는지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건 영원히 좀 부끄러운 한국 언론의 흑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부고 기사로 보입니다. 저건 박제를 해야 돼요. 저 밑에 저 이충원이라고 하는 그 기자 바이라인이 보이는데 네. 저 이충원 기자가 제가 그 90년대에 그 서울중앙지검 출입할 때 그때 같이 그 법조 출입하던 기자예요. 네. 지금은 뭐 거의 이제 뭐 한 30년 차 기자 됐겠네요. 우리 이충원. 좀 저한테는 한 2, 3년 후배 기자긴 합니다만. 저 황 의원 이 고인의 죽음이 저렇게 부고 기사 달랑 한 줄로 저게 처리하고 말 기사냐는 거죠. 저거는 저 황 의원 저 부고 기사 저게 대한민국 언론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 언론의 부고 기사기도 해요. 저거는. 네. 한 기자의 죽음을 그냥 평범한 부고 기사로 바꿔버리는 한국 언론. 네. 죽고 나서도 무시당하는 이런 한국 언론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미디어워치가 뭐 자기네 자사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 정권 당시에 있었던 그 전부터 있었던 무자비한 증거 조작 사건을 계속 지금 고발하고 법원에서도 이거를 무시하고 조작하는데 묵인 방조하고 있다. 이런 걸 계속 고발하고 있는데도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하네요. 자, 그 앞으로 마지막으로 변희재 대표 앞으로 계획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 조기가 그래도 그저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조기를 보내올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 쪽은 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하고 이제 뭐 텔레그램 연결된 사람이 장경태 의원하고 뭐 네. 김승원 의원 법사위 분하고 이현주 뭐 전현희 이런 정도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국힘당하고 더 많이 연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나경원 의원부터 뭐 내가 사람 다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장경태 의원 근절 기판하고 지금 국힘에서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뭐 그래도 뭐 태블릿 투쟁 같이 갔던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김진태도 이 정도는 해주겠죠. 뭐 설마 이것도 안 보내주면. 그래요. 자, 그러면 끝으로 이 황 의원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항거하고자 했던 이 뜻을 받들어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투쟁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 변희재 대표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이건 뭐 보수 진보 진영의 문제를 좀 떠난 사안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부탁 말씀합니다. 공식 유서 3페이지를 보면 태블릿 진실 투쟁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실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서 공식화해야 된다는 의지가 워낙 투철하기 때문에 자기 죽음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자기 죽음 이용하라 해서
그래서 제가 장례도 5일장 잡은 거고, 일단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이 우리 선고기일인데, 딱 5일장 마지막에 겹쳤으니까, 뭐, 그냥 선고기일 연기 신청은 일단 적당히 해놨는데, 뭐 연기하겠죠, 설마, 뭐.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총력 투쟁해서 저는 제 재판부는 완전히 저는 쓰러뜨려야 되고, 뭐, 5일장 기간 내는 제가 크게 안 묻겠지만, 끝나면 당장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제 6번째 이 징계탄원서 들어갑니다. 징계탄원서를 제가 5번 냈어요, 이 재판부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징계도 안 하고, 기피 신청도 안 받아주고, 심지어 대법원은 어떤 식으로 왔냐면은, 다시는 이거 보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온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 집어넣고, 태블릿 재판이 저것뿐 아니라 한 6, 7개가 되거든요. 그쪽 재판부에도 다 집어넣어서, 이걸 이제 최대한 이 투쟁 동력으로 삼아서, 조기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조희대 사법부와 일전을 치르겠다라는 결기가 느껴집니다. 네,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을 떠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우리 법원이 운영이 되면, 우리 사법부가 운영이 되면 정말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꾸 보수 진영의 문제라든지 뭐 특정한 매체의 아집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미디어워치나 변희재 대표와는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명백한 태블릿 PC의 증거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을 법정에서 제대로 그분을 가지고 다루지 않고 관련된 증인 신청을 저렇게 기각하고, 본인에 대한 재판부 기피 신청도 족족 기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민주당이 전 외면한다면, 이걸 진영 논리를 들어서 외면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이 사법개혁의 진정성 없다고 봅니다. 그런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저도 지지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였다면. 자, 지금 사실 뭐 보수 쪽 매체죠. 변희재, 미디어워치, 거기서 겪은 일이긴 하지만, 저게 저런 경우를 하나를 묵인하면 바로 우리 중에 누가 당할지 모릅니다. 네. 저런 일을.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번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보자는 거예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 저거를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저희도 오늘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이 문제를 황 의원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이거는 한 언론인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 언론의 죽음을 알리는,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기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